동성애 확산, 남녀 갈등 조장, 양육 환경 악화, 반려견 정책, 부동산 폭등.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슈들이 된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향하는 공통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모두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인구 축소이다. 앞서 언급한 정책과 사회적 현상들이 확산될 경우 인구는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구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슈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부 국가에서만 벌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하나의 어젠다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책과 사회적 현상을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산시키려 했던 자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분명히 인류의 수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전까지 인구 축소 이론은 일종의 음모론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정책은 뚜렷한 역사적 맥락과 현재 일어나는 기술적 변화가 보여주는 현실 속 이야기다. 과거를 되돌아보자. 산업혁명 이후 국가는 언제나 더 많은 국민을 원했다. 사람이 곧 생산력이었기 때문이다. 공장을 돌리는 것도 사람이었고 군대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었으며 세금을 내는 것도 사람이었다. 즉, 인구가 곧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었던 시대다. 출산율이 높을수록 경제는 성장했고 젊은 인구가 많을수록 국가는 강해졌다. 세계 각국이 출산을 장려하고 이민을 확대하며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은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각국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었다. 수십 년 전부터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고 결정적인 반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 같았더라면 국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출산율을 끌어올렸을 것이다. 노동력이 부족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병력이 부족하면 국방의 공백이 발생하며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지만 결과를 바꿀 정도의 강력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말로는 인구 절벽을 경고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발표는 이어지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였다면 국가가 사활을 걸고 해결했을 문제를 오늘날에는 관리 대상 정도로만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생활비 상승과 집값, 교육비를 이유로 든다. 물론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국가가 정말 인구 증가를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이 뒤따랐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력이 많을수록 생산량도 증가했다. 공장에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건설 현장에도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조립 라인에 서야 했고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필요했다. 국가 경제는 사람의 숫자와 거의 비례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이 공식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공장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가 생산을 담당한다. 물류센터에서는 로봇이 상품을 분류하고 사무실에서는 인공지능이 문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번역, 디자인, 프로그래밍, 고객 상담까지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송 산업까지 바꾸려 하고 있으며 무인 계산대와 키오스크는 서비스 업종의 모습도 바꾸고 있다. 즉, 생산을 위해 반드시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도 함께 감소했다. 그리고 생산력 감소는 곧 국가 경제의 약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해도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쩌면 인구가 줄어드는 편이 더 효율적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쉬지 않는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동화 설비는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노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국가 역시 이 변화를 모를 리 없다. 각국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인공지능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래의 생산력이 인간의 숫자보다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인 것이며 이는 이념 대립이나 패권 경쟁의 구도를 뛰어넘어 진행되는 초국가적 변화인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생산의 중심이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이동한다면 국가는 과거처럼 많은 국민을 반드시 필요로 할까? 많은 사람들은 인구 감소가 국가의 최대 위기라고 말한다. 산업사회에서는 맞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는 사회에서는 계산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인구도 증가한다.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생계를 지원해야 하는 사람은 늘어난다. 국가 재정 입장에서 대규모 잉여 인구는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과거에는 인구라는 것이 국가의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비용의 개념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선진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국가의 배급을 통해 잉여 인구를 부양하려는 최소한의 복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뿌려야 하는 돈도 늘어난다. 즉, 많은 인구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의 개시 시점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연금을 수령할 사람이 많아지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무서운 상상이지만 앞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될 대규모의 사람들이 동시에 사라져 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출산과 인공지능을 각각 다른 문제로 바라본다. 저출산은 인구 문제이고 인공지능은 기술 문제이며 자동화는 기업의 경영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현상들은 분명 같은 시기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벌어지는 개별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 방향은 사람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사회이며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간혹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국가가 아니라 극소수의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국가는 기업의 통제를 따르고 규칙 역시 기업이 정하며 대중은 그들이 만든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시대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생산을 담당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권력도 함께 등장한다. 산업혁명 시대의 권력은 국가가 쥐고 있었다. 국가는 법을 만들고 세금을 거두며 산업을 육성했다. 거대한 기업도 국가의 제도 안에서 움직였다. 지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가 기업을 이끌던 시대에서 기업의 기술에 국가가 의존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있다. 이름하여 빅테크들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이들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를 운영하며 막대한 대중정보와 생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위성통신망까지 더해진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국가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연결하고 있으며 전쟁 지역에서도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쟁 역시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나서서 수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기업을 필요로 했다. 지금은 기업이 가진 기술 없이는 국가도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술을 가진 기업은 경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정보와 통신, 금융, 의료, 국방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 국민이 사용하는 검색 서비스와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모두 소수 기업의 손에 집중되면 국가 권력 역시 그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기업들의 지분은 특정 몇몇 가문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록펠러, 모건, 카네기, 듀폰, 그리고 로스차일드 등이 그들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블랙록, 뱅가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떠받치는 주요 금융 지주의 지분 상당 부분을 이들 가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음모론으로 분류될 사안조차도 아니다. 즉,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 모두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실제 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은 거대 기술 기업이 공급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화폐에서도 나타난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폐와 동전을 사용했다. 이후 신용카드가 등장했고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었다.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시스템 안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많은 국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시험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한강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한국은 향후 CBDC의 선도국이자 롤모델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돈은 종이에서 숫자로 바뀌고 있으며 금융활동은 모두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다. 디지털 화폐는 모든 거래를 기록할 수 있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에서 소비했는지,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금은 개인의 손을 거치는 동안 국가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존재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그 공백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여기에 디지털 신분증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관리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신원 확인과 금융활동, 복지 지급, 행정 서비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면 국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은 거대한 데이터 안에서 관리된다.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필요한 정책을 설계한다. 과거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는 앞서 언급된 빅테크 기업들이 소유한다. 즉, 몇 개의 재벌 가문들이 인류의 모든 정보를 자산 삼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현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서로 관련 없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저출산은 인구 문제이고 인공지능은 기술 혁신이며 글로벌 기업은 경제 문제이고 디지털 화폐는 금융 혁신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변화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세계 정부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국민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국민이다. 생산은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물류는 로봇이 담당하며 정보는 거대 기술 기업이 관리하고 금융은 디지털 화폐로 연결된다. 이 환경에서는 국민의 숫자보다 관리 효율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낀다. 국가는 언제나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늘리려 한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항해 시대에 식민지를 개척한 주체는 해양 강국의 왕정이 아니었다.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허드슨베이 회사 같은 무역 회사들이 해외 진출과 식민지 개척의 최전선에 있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당시의 빅테크와 같은 거대 기업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들 회사의 설립과 지분에는 극소수의 재벌 가문들이 참여했으며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자본가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 왔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고 정보화 시대에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인재가 필요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또 다른 기준이 등장한다. 결국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의 확산, 거대 기술 기업의 성장,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각각 떨어져 움직이는 사건이 아니며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승자는 국가가 아닐 것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국경을 가진 정부보다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될 것이다. 국가는 그 기술을 활용하는 행정 주체로 남고 정치인과 대통령은 거대한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환경 안에서 움직이는 관리자로 전락한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돈의 논리와 함께 움직였다. 산업혁명도, 세계화도, 디지털 혁명도
결국 막대한 자본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온 과정이었다. 앞으로는 그 힘이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해질 것이다. 자본은 인공지능을 만나고 인공지능은 거대 기술 기업을 만나며 거대 기술 기업은 국가의 역할까지 흡수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미래를 들으면 대중의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래가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노동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시대가 현실이 된다면 인간은 생계를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국가는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이동 수단을 제공하며 충분한 식량과 의료, 문화생활까지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시간을 취미와 창작, 여행과 여가에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에서의 활동은 결국 누군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인구가 많으면 안 된다. 다가올 그 사회를 이상향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거대한 통제 사회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자유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정과 풍요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그 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미래가 찾아오느냐가 아니다. 그 미래를 누가 설계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이다.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먼저 이해하게 될 것이다.